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그렇습니다. 박영수, 그 다음에 권순일은 언제 수사할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나이가 드니 쉽게 피로 지른 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방송에 펑크를 낼 뻔했습니다. 낮잠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젠 적들이 온갖 비난이나 욕설 따위에 무덤덤해지는 이상 감각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얻은 덤입니다. 방송에 앞서 하나 고백을 할 게 있습니다. 이 박영수, 저는 방송에서 이분을 심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를 너무 잘 아는, 그러니까 박영수는 제 지인입니다. 아주 오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년이 됐죠. 그런데 왜 심한 비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을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운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젯밤 자정 무렵, 정확히는 11시 반경에 박영수 구속 제1신 첫 번째 뉴스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 바람에 신문 일면 헤드라인에는 빠졌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일찍 발부됐다면 신문 일면 헤드라인은 당연히 박영수 구속이었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구속을 시킨 특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물론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영열 검사장이었죠. 게다가 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을 받은 것으로 뇌물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해괴한 이유는 나중에 김명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놀랍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와 함께 박영수 특검은 박 대통령은 최순실, 그러니까 최서문 씨와 경제공동체라는 희한한 논리까지 개발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이 경제공동체다. 이 뇌물죄로 엮기 위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정의의 화신이 되어서 칼을 휘두르던 박영수는 이제 부패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가 된 겁니다. 그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9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3일 구속됐습니다. 또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과 대지와 주택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볼까요? 검찰의 영장기재 범죄사실 요지에 따르면 박영수는 2014년 11월에서 12월 우리은행의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물론 사회이사를 했죠. 그 감사위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남욱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여주는 대가로 200억 원 및 땅과 단독주택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업자들의 청탁은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는 무산이 됐죠. 대신 1,500억 원 여신의향서가 발급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2015년 3월에서 4월께 대장동업자 김만배로부터 향후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실제 5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에 취직한 딸이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받았던 총 11억 원을 사실상 박영수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이 점을 보강을 한 겁니다. 검찰은 이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박영수가 받은 돈을 모두 19억 원으로 특정했습니다. 박영수의 구속은 법원이 올 6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정확히 34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밤 11시 10분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면서 박영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강수사를 거쳐 박영수가 딸과 공모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 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추가를 한 뒤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무려 220여 쪽 분량의 파워포인트, 이른바 PPT를 통해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재판부에 화면을 통해서 일일이 설명을 한 겁니다. 특히 검찰은 박영수와 김만배 사이에 오간 5억원에 대한 자금 차용 약정서를 핵심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박영수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영수가 구속되자 일부 언론은 가장 성공한 특검에서 가장 몰락한 특검으로 추락을 한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탄핵으로 이끌고 그리고 구속까지 시켰으니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로 좌파 언론이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무렵 박영수는 진보좌파 국민들에게는 정의의 화신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박영수는 특검에 임명됐을 당시 이미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이 내놓은 구속영장에 쓴 범죄 사실이 정확하다면 말입니다. 말하자면 부패한 전직 검사가 특별검사가 되어서 현직 대통령을 수사를 한 것입니다. 당시 수사팀장은 좌천을 당해 있었던 윤석열 검사였고, 그는 특검 수사가 끝난 다음에 공소 유지를 위해 5단계나 뛰어넘는 특진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순위로 보수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검찰총장이 됐는데, 이 조국 수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권력투쟁에서 민심을 얻어 이번엔 보수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대격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쨌든 박영수의 추락은 대장동 게이트가 벌어지고 50억 클럽이 세인의 입방에 올랐을 때 이미 예견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가짜 수산업자의 로비에 휘말렸을 때 박영수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그는 후배 특수부 검사들에 의해 몰락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50억 클럽 수사를 둘러싸고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곽상도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은 제대로 된 수사의 첫발조차 내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러서 조사를 하는 척 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검찰은 6월 30일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박영수가 지난 2월경에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잡았습니다. 이 정황을 잡은 것이 반전을 이룬 겁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심사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일부는 검사 6명을 투입해서 총 232여 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를 제시해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정 심사 시간은 1차보다 무려 2시간 이상 늘어난 5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박영수의 혐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그 속에서 수재와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이게 영장에 적혀있는 범죄의 혐의입니다. 그런데 당장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검 중수부장 출신으로 박지원 등의 추천으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데 발탁이 됐습니다. 후보가 2명이었죠. 그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할 특검으로 이 박영수를 선택을 한 겁니다. 박영수는 국정농단 특검이 되자 당시 윤석열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럴 정도로
두 사람의 친분은 두터웠습니다. 그럼 박영수가 구속되자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 정권이라 불리는 윤석열 정권에서 특수부 출신 후배 검사들에 의해 추락한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하다고 하는 것은 이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 윤석열 대통령 치하에서 박영수가 다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박영수가 무너진 것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연루됐을 때부터가 아닐까요? 박영수는 이미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로부터 포르쉐 렌트카를 무상으로 받는 등 336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이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저는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박영수의 위치를 조금 다르게 봅니다. 거의 모든 언론은 박영수 역시 50억 클럽의 단순한 멤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사안은 조금 다릅니다. 박영수가 대장동을 난 것은 수원지검의 남욱이 구속되었을 때부터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그는 당시 남욱을 변호했고 그래서 남욱을 석방시켰습니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업이 잘만 하면 노다지가 된다는 걸 그때 박영수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박영수는 남욱처럼 직접 시행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남욱에게서 김만배로 주도권이 넘어온 데 대해 이 박영수의 조언 등이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저는 추리합니다. 그런 과정에 박영수도 자신이 관여하는 우리은행을 컨소시엄에 가담시키려 한 것이라든지 혹은 1,500억 유신의향세를 제공하게 한 데 기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종사하던 그의 인적 이익기승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에 관여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너무 멀리 나가는 것입니까? 말하자면 박영수는 민간업자는 아니지만 대장동 게이트 큰 그림을 그린 설계자였을 가능성, 아니 대장동 게이트에 처음부터 크게 관여를 했던 그런 제3자가 아니었을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 어떻든 이 50억 클럽에 연관되어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이 곽상도, 박영수 그리고 재판거래 의혹의 군수들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이런 법조계 고위층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이 곽상도가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으로 하도 여론이 들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뇌물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의 50억 클럽 남은 멤버에게는 오히려 악재가 됐습니다. 놀라운 반전입니다. 여론이 들끓은 겁니다. 결국 검찰은 박영수를 비롯한 50억 클럽 수사에 다시 나서게 됐습니다. 어떻든 박영수에게 가장 큰 실책은 스스로 증거인멸을 한 행위가 검찰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상세히 설명드렸죠. 자신의 휴대폰을 망치로 부순 것이 증거인멸로 부각이 되어 그는 끝내 구속이 됐습니다. 이러자 다음 50억 클럽 수사는 누구인가?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에 대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찰은 곽상도의 아들 곽병철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기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항소심 재판이 열리면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도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50억 클럽 멤버는 누구입니까?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그리고 최재경,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 마지막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홍선건 머니투데이 회장 등입니다. 참 대단한 이름들입니다. 어찌다가 이런 분들이 부패의 핵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는 겁니까? 이 중에 김수남은 2021년 8월 대장동 게이트가 터진 후에 김만비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으로 김만배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공소장에 적시된 정도입니다. 그 외 김수남이 연관된 일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죠.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사실 권순일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권순일 변호사가 대법원 사건을 하나 맡으니 온통 신문에 사건을 맡았다. 그것도 대법원 사건을 맡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아직 검찰의 행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은 곽상도를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을 뿐입니다. 50억 클럽 나머지 멤버에 대한 검찰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재판거래 입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많은 이들은 사법의 정치화, 이걸 적극적 사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한 김명수 대법원이 자초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에게 원죄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리 법조계에서 의외로 높은 겁니다. 어떻든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은 확실하나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검찰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검찰 관계자가 지난 1월에 언론에 한 말이 이렇습니다. 김만배가 판결을 전후에 권순일을 계속 만났고 김만배가 원하는 판결이 나왔으며 이후에 권순일은 김만배 회사에 합류했다. 재판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원합의체에 가 있는 2달 동안 매주 한 번씩 권순일 대법관방에 머리를 깎으러 갔다면,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머물렀다면 그건 재판 거래를 당연히 의심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수사를 하지 않는 겁니까? 또 다른 검찰 간부의 말도 당시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의혹이 사실이면 국가의 근간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죄질이 무거운 정도가 아닙니다. 국기를 흔든 사건입니다. 건국 이후 어쩌면 이 나라의 마지막 보루 대법원을 허물어버린 엄청난 대형 범죄입니다. 하지만 수사팀의 움직임은 2021년 12월 이후에 멈춰 있습니다. 권순일을 한번 불러 조사를 한 이후 딱 멈춰 있는 겁니다. 당시 검찰은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청구를 했는데 모두 기각됐습니다. 유무죄 판단이 기초가 되는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이미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법원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응하지 않은 걸까요? 일부 언론에는 이건 당연히 상고기각이라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는 얘기를 나왔죠. 이후 검찰이 대법원 관련자 소환이나 영장 재청구 등의 시도는 없었습니다. 결국 재판거래 의혹의 수사 의지가 확실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기다린다는 말로 들립니다. 아마 저뿐이 아닐 겁니다. 문제는 검찰이 전직 대법관과 대법원을 수사하는 데 대한 부담입니다. 언론에 나온 검사 출신 인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난이도로 치면 대장동 수사 중에 재판거래 의혹이 가장 어려울 것이다. 그는 그 근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련 물증이나 주변인 진술을 찾기 어렵고 사법부의 최고위층을 겨냥한 수사라는 점에서 법원 역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사법농단을 수사한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법원 수뇌부를 구속수사를 했죠. 그건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입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은 권순일과 김만배 사이의 문제이지 재판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법부를 없애는 게 정답입니다. 언제든 썩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법부가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재판연구관을 거친 어느 판사의 말이 차라리 진솔합니다. 이렇습니다. 권순일 대법관 의혹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검찰이 당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거나 당시 보고서를 확보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위법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왜 무죄 의견을 냈는지, 그 과정에서 김만배의 청탁이 있었는지는 당사자들만 아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최대 난관입니다. 김만배가 입을 열지 않는 한, 권순일이 입을 열지 않는 한, 그리고 대법관 방에 CCTV가 숨겨져 있지 않는 한, 누가 비밀리에 녹음을 하지 않는 한, 그 비밀은 어쩌면 무덤까지 갈 수밖에 없는 비밀이 될 겁니다. 재판거래 의혹,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까요? 재판거래 의혹은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나 찾아가서 이재명 관련 사건을 청탁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이재명이 신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가 됐죠. 그래서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선 무효형이죠. 대법원은 2020년 7월 2심을 다시 뒤집어서 이재명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습니다. 이 전원합의체에서 이 판결을 이끌어낸 사람은 권순일 대법관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판결 2달 뒤에 퇴임을 한 권순일은 그해 11월부터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이 됐습니다. 엄청난 고액을 연봉으로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4개월 만에 대장동 회사에 취직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다른 문제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민주당은 노인회를 4차례나 찾아갔습니다. 뭐 때문에 갔을까요? 다들 아시죠? 노인회장 김호일은 김원경을 앉혀두고 김원경 사진을 4차례나 때리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어제 제 방송에서 그 장면을 보여드렸죠. 오늘 다시 보여드릴까요? 그런다고 민주당이 아파할 당이 아니란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식 의원이 발끈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모욕적이라고 썼습니다. 놀랍게도 말입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김원경 사진 속 뺨을 때린 것은 어이없는 일이고 너무나 모욕적인 행위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폭력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먼저 모욕을 한 겁니까?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이자 혁신위원인 이해식은 김원경보다 하루 앞선 2일 대한노인회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죠. 그 이튿날엔 7월 30일 청년자담회에서 노인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인 이 김원경이 황희동 혁신위원들과 함께 대한노인회를 다시 찾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4번째 찾아간 겁니다. 민주당 인사를 다 포함하면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과도 하나의 퍼포먼스였던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이해식은 김원경은 본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혁신위원장을 맡았으니 그 기간만큼은 정치인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어도 참아야 하고 하기 싫어도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해식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적인 폭력 행위를 당해야 할 만큼 잘못한 것이냐. 사과를 하러 간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 후대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어르신이 올바른 처실인가. 그런 폭력 행위를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냐. 이해식의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김은경은 나흘 동안 대한노인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간 겁니다. 솔직히 아까 그 말은
무엇이 잘못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김원경이 한 말이 단순히 노인 폄하를 넘어 노인 폄훼를 넘어 얼마나 반민주적인 말인지 민주당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혁신위와 민주당 인사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혁신위 대변인이죠. 김남희는 4일 라디오에서 사과하는 사람 앞에서 사진을 때리신 걸 보고는 조금 충격적 의견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김원경은 왜 논란을 일으킬까? 한두 분이 아닙니다. 설화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다음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붕 떠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원경은 지난달 당내 소선 의원들로부터 본인과 외부 혁신위원들이 총선 불출마 의사를 확인하려는 질문을 받은 뒤에 즉답을 피한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정치할 사람은 없다. 혁신위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느 초선 의원은 김원경이 그 질문을 받고 상당히 불쾌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를 모르고 또 정치하려는 것도 아니라면 왜 공당을 혁신하려는 것일까요? 당내에서는 혁신위가 출범한 직후부터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로부터 불출마를 선언하는 것이 기본이고 핵심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전례를 만들었죠. 혁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김상곤 위원장은 총선 불출마부터 먼저 선언했습니다. 김원경 등 혁신위원들이 불출마 의지가 확인되어야 당 구성원들이 앞으로 혁신위가 내놓을 공천개혁의 진정성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7월 2일 혁신위 기자회견에서는 총선 불출마 여부를 묻는 질의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질문 때마다 김원경은 대답을 교묘하게 피했다고 합니다. 교수로 살다가 이 일을 제안받았을 땐 그런 점에 대한 생각 없이 들어왔다. 혁신위 활동에만 전념하겠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사심이 전혀 없다. 글쎄요. 사심이 정말 없는 겁니까? 그녀는 그 뒤로도 이 불출마 여부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 폄하 사건이 터지면서 혁신위를 바라보는 당내 시선도 아주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겠죠. 언론에 나온 어느 의원이 말이 이랬습니다. 혁신위가 혁신을 안 하고 정치를 한 게 문제다. 스스로 명분을 잃었다. 참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어제는 혁신위가 오는 20일까지 공천 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하고 그리고 앞으로 2주 안에 공천 룰 같은 혁신안을 전부 발표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다는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혁신위가 원래 9월 초까지 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조기 해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입니다. 결국 김원경의 설화 등 이딴 논란에 휩싸이면서 혁신위를 끌어갈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당장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높으니 말입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자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곧 닥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에게 계속 방탄조끼를 입게 할 힘을 구했습니다. 이미 비명계 31명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을 했죠. 아마 민주당은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추락할 겁니다. 아니, 추락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때문에 난리가 났죠. 전북 새만금 잼버리에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4천여 명을 파견한 영국이 자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새만금 캠프에서 호텔로 철수시킨다. 이렇게 BBC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영국 스카우트 연맹은 이날声明을 내고 현장의 전반적인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이틀 동안 대원들을 호텔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
늦었지만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저 역시 성공적인 점벌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